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북한 도발 계속되는 와중에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곧바로 불편한 심기 드러냈습니다. 네, 한미일 공조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우려 속에 다음 주 세 나라 정상이 미국에서 만납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북핵 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북한은 8월 26일과 29일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했고 심지어 9월 3일에는 6차 핵실험까지 강행했습니다. 이후 강력한 대북 압박 기조를 보이던 정부는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보란듯이 북한은 발표 다음 날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아베 일본 총리는 어제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지원 시기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다고 거부 의사를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 지원 계획은 한국에 물어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1일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어떤 북핵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지 도움 말씀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김명민 경기대 겸임 교수,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전까지 북한 핵에 관한 얘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얘기를 나눴는데 최근에 전술핵도 핵이죠. 핵과 관련 국민 여론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크게 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에 핵을 배치하라는 의견이 10명 중에 7명 정도입니다. 역대 어떤 때보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데 찬성하는 자가 거의 70%입니다. 이 부분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번 누가 말씀 주실까요? 기본적으로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른 여론조사를 봤을 때도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그 여론조사가 한 75%. 한마디로 10명 중에 7, 8명은 이 상황 속에서 혹시나 전쟁이 날까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속에서 좀 더 보수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불안의 위협을 느끼는 반면에 진보적 쪽 입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덜 위기를 느끼거나 전쟁 가능성이 느낀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전반적 기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핵 배치에 대해서 거의 70% 가까운 곳에서 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핵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을 국민들은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어떤 국민들의 불안감을 대변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여론은 조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조사 결과에서 20대의 여론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북한 관련된 이슈를 20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30대, 20대가 있는데요. 좀 나뉘죠. 어찌됐건 북한에 대해서 뭔가 공격을 해야 된다, 핵 보유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그러니까 안보 보수적인 의견이 30대보다 더 젊은 20대가 훨씬 보수적인 의견이 강합니다. 이거는 20대가 보수화된 건가요? 아니면 20대가 더 분노를 많이 느낍니까? 북한에 대해서? 20대가 보수화됐다라기보다는 30대 같은 경우는 안보에 대한 측면보다도 현실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 본인이 갖게 되는 그 관심사의 측면들이 조금 더 20대랑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20대가 보는 경우도 특히나 젊은 남성들의 경우는 20대에 다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예비군의 활동까지 거치는 상황, 그리고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이 군에 입대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됐을 경우 북한에 대한 안보 이슈에 조금 더
30대보다는 민감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러한 그 나름대로 여론조사 결과 내용은 비단 20대, 30대에 대한 연령층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진보 보수에 대한 이념 성향으로 보든지 간에 이 갤럽 여론조사의 결과를 조금 전에 참조한 거로 볼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보게 됐을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 같은 경우는 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여론에서도 사실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던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최근에 북한의 6차 핵실험이라든지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도발 이후에는 이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여론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송영무 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매티스 미 국방장관 쭉 일련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송영무 장관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이나 미국의 핵 확산 억제 정책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해결된다면 굳이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불과 얼마 전까지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자는 분이 송영무 장관이었습니다. 돌아섰죠. 전술핵 없다는 쪽으로. 그리고 미국 조야에서도 전술핵 얘기, 핵 배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티스 국방장관 얘기 들어보면 전술핵 안 주는 건지 못 주는 건지 모르지만 한반도에 전술핵 주기 싫다는 분위기고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술핵 필요 없다. 전술핵 반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이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핵 전술핵 필요 없다. 미국에서는 안 준다. 우리나라 국방장관 필요 없다. 갑자기 쫙 바뀌었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 국방장관으로서 송영무 국방장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술핵도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북한 핵을 막아야 되는 군인의 입장은 당연한 그런 것이고 실제로 이제 매티스 국방장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핵 우산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사실 핵 재배치가 갖고 있는 동북아에서의 긴장보다는 현재의 그 핵 우산으로서 충분히 북핵을 막을 수 있다. 또 혹은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새롭게 이제 핵 배치를 했을 경우에 한미 분담금 재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측면에서의 고려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원칙은 재배치를 91년도 사실은 미소 핵 감축 프로그램에 의해서 핵 전술핵 배치를 철거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기조를 깨고 싶지 않다는 원칙에 국한된 얘기였고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국전 철학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 핵 재배치가 있을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 또한 어떤 핵무장을 긴장을 강화시키는 부분은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 때문에 송영무 국방장관도 기존의 어떤 국방부에 기본적으로 생각해왔던 핵 배치도 재배치도 용인할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 대통령의 철학에 의해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전술핵을 저희에게 뭐 안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국제 정세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못 주는 상황인가요? 속도 조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91년에 우리나라에 그 있던 것을 다 그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술핵 배치란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전술핵 재배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우리나라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어떤 핵 잠수함이라 이런 있고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결국 핵을 언제든지 관련해서 그 어떤 그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핵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억제력을 가진다 하는 그 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확장 억제 전략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핵을 통해서 한반도에 제공하는 핵 우산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킨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핵 우산 같은 경우 기본 논리는 북한이 핵이 없을 때의 논리인 것이지 북한이 핵을 가지고 그 미국 본토에 대한 어떤 위협을 할 경우에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의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까지 한국의 핵 우산을 제공할 것이냐 이에 대한 어떤 그 의문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어떤 그 대통령이 나서서 전략적 모성을 어떤 내세우는 것은 변론으로 아예 이와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네.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존 맥케인 미국의 상원 군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과거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을 이용해서 한국에서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더라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국제사회가 유엔 대북 이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 완벽한 대북 제재를 이뤄낼 수 있다라면 북한의 핵을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국제사회가 단단한 힘을 가질 수 있다라면 이러한 논의가 필요 없을 수 있는 거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보게 됐을 경우에 유엔 대북 그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가 계속 그 틈이 벌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한반도의 전술핵을 재배치했을 때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려라는 건 결국은 핵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북아에서 핵의 도미노 현상을 가장 부담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일종의 지렛대 효과를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담보하고 북한의 핵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일거에 대한민국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가치를 우선순위에 둔다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옵션을 고려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는 한반도에서 평화라고 신베를린 선언에서도 주장을 했지만 지금 이제 북한의 상황이 과거와는 첨예하게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옵션들을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11번이나 이렇게 도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대북 인도적인 지원을 이제 대북 기조를 전혀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도 지원 시기에 좀 문제가 있는 얘기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 북한의 어떤 그 영유아라든지 또 임산부에 대한 지원, 영양의 실조 문제나 특히 이제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또 병에 걸린 분들이 약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미묘한 시기에 이것이 발표됨으로써 마치 한미일 공조가 엇박자 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 좀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실물로 의학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또 국제적인 기구가 하는 만큼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그것이 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같이 봐야만 이것이 어떤 그나마도 좀 덜 어떤 비판적인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좀 그런 질문, 시청자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특히 질문이 한 가지입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냐, 대책은 뭐냐가 제일 궁금해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국제 제재를 하지만 북한하고 지원을 하겠다, 대화하겠다, 전술핵 필요 없다, 전술핵도 필요 없고 북한이 저러는 이유는 대통령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체제 보장을 위한 거다. 북한은 당연히 자기 체제 보장을 위한 거고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고 북한을 도와줘야 되고 핵을 개발하든 쏘든 상관없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결국 그러면 북한의 속내대로 북한이 원하는 북미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그것과 뭐 차이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지금 그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그 IRBM을 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즉각 대응하라라고 해서 현무 미사일을 그 도발을 발사했고 그리고 재기불능하게 만들 그런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두 발 그 발사했는 그 현무 미사일 중에 한 발은 그냥 가다가 툭 힘없이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 말은 그 좋습니다. 말은 정말 수소 핵폭탄급처럼 상대방 그 북한에 대해서 재기불능하게 할 힘이 있다고 했지만 과연 무슨 힘이 있죠?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북한에서 그 6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수소 핵폭탄 실험을 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 규모가 보면은 6.0이 넘고 경우에 따라서는 160킬로톤이 넘는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현무2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해봤자 2톤 정도. 쉽게 말하면 160만 대군이 이미 2명하고 싸우는 그 정도의 완전 비대칭적인 어떤 전력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미국을 믿으면서 우리는 말폭탄만 던져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이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말이 아니고 액션 플랜으로서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적 장치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화만 얘기하려고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엄어가시기에 매는 어디 가고 비둘기면 나느냐? 저는 이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부 속내가 좀 궁금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하자 그러고 지원은 하고 핵도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북핵의 위기에 대해서 정부가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도 좀 이제
그 현재 말하자면 안보 라인 자체가 외교부 소속이 좀 많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방부 중심으로 전략가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실제적으로 좀 이번에 좀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은 비핵화 의지는 뭐 분명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북핵의 어떤 말하자면 북핵의 철거라는 전제로 말하자면 핵무장을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전략적 모호성을 현 정부가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북한이 체제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거다. 이 말을 들어보면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건 어찌 일견 당연한 거다.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해석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 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북한의 핵 개발을 통해서 체제 보장이 핵 개발에 대한 지상 절명이 목표였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선친의 유언이었던 거고. 근데 김정은 시대 들어서도 과연 이러한 목적들이 그대로 유지되는가를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시대로 게임 체인지의 역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을 향해서 전 세계가 제재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에 대한 완성 단계에 이르른 다음에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지 않습니까? 미국과의談판을 통해서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걸 토대로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북한 주도로서 전 세계 속에서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그러한 시스템의 북한과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고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지금 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입장 중에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게 됐을 경우는 대한민국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 곧 있게 되는 10월 4일은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14남북 공동선언을 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북한과의 대화의 메시지들을 어떻게든 끌어내겠다는 거고 이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차별성을 가지고 갈 건데 가장 쉬운 단계라고 얘기했던 게 인도적 지원이고 또 올림픽 같은 경우에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분일 건데 지금 이 가장 쉬운 단계조차도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 국제사회가 사실은 굉장히 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와서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애당초에 제기했던 신베를린 선언에서의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제 이번에 있을 유엔 총회에서 아마 나오게 될 것인데 6차 핵실험과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이 유엔 총회에서의 기조연설에서의 메시지가 바뀔지 안 바뀔지 여부를 아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많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이와 같은 북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800만 달러 인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지난 정권에서 이제 북한 인권법과 관련해서 그게 통과되면서 통일부 산하에 보면은 북한 대북 인권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인권과를 아예 없애버리고 대신에 인도 협력국이라고 해서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그러한 어떤 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인권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북한이 싫어하는 과는 아예 없애버리고 북한을 지원하는 그릇을 제도적으로 신설을 했다. 정말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어떤 정부의 어떤 그런 제도적인 그런 고착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이 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을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과는 없어지고 지원하는 그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북한 인권과를 보는 시각의 차이죠. 말하자면 북과 대화를 한편으로는 즐기지만 한편으로 대화해야 된다는 현 정부의 입장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